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화학과에서 2007년부터 근무하고 있는 김영독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나는 물리화학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공부하고 있는 또 강의하고 있는 또 연구하고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학과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물리화학에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은 양자화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화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물리화학 특히 이제 양자화학을 배우다 보면 수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학을 잘 못하는 나는 물리화학을 잘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학에 자신이 없다고 물리화학을 제대로 배우기 전부터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자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시작은 이제 빛의 이중성에 대한 설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화학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빛은 파동성을 지님과 동시에 입자성도 지닌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성질을 다 지니기 때문에 이중성을 지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빛이 파동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험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빛의 간섭 무늬를 관찰할 수가 있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빛은 파동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간섭 무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빛이 이 그림의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빛이 두 개의 좁은 틈을 통과를 하게 되면은 그 각각의 틈을 통과한 빛이 서로 간섭을 하게 되면서 이 왼쪽에 표현이 되어 있는 부항간섭, 상쇄간섭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반대편의 특정한 부분에는 빛이 굉장히 밝게 비추어지고 특정한 부분은 어둡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간섭무늬라고 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간섭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빛이 파동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수에 돌멩이 두 개를 던지면은 그 돌멩이 두 개가 파동을 일으키는데 이것들의 간섭을 통해서 한 특정한 방향으로만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빛은 또 입자이기도 하다는 거죠. 빛이 입자인 것은 그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로 우리가 우리가 실험적으로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물질에 빛을 쪼이면은 그러면 물질로부터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이 광전 효과입니다. 그런데 빛의 에너지가 이제 h 곱하기 뉴, h는 플랑크 상수, u는 빛의 그 주파수, 파동이라고 했을 때의 주파수인데 이게 이제 빛의 에너지가 되겠는데 그 에너지 값이 특정한 값 이상인 경우에만 전자가 방출이 됩니다. 이 값이 특정한 값 이하이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빛을 물질에 쪼여도 전자는 방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파동의 에너지는 사실 물질에 연속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약한 파동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오래 이렇게 누적이 되면은 전자가 튀어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오랫동안 빛에 쪼여도 그 에너지 값이 일정한 값 이하면은 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파동성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오히려 빛이 광자라는 알갱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광자 하나의 에너지 값이 이 h nu 값이 일정한 값 이상일 때만 전자 하나를 방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정한 에너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빛 입자가 들어가야 그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전자라고 하는 입자가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어떤 입자의 그림이 광전 효과의 설명에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걸 이제 아인슈타인이 수학적으로 또 보여주죠. 이 그림은 X선을 쪼여서 표면에 방출된 전자를 분석하는 분석 기법의 간단한 모습도이고 표면 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인데 이게 빛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물질이 사실은 다 이런 파동이면서 입자인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화학에서 배우는 드브로이식을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드브로이식이 사실 저는 물리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드브로이식의 지금 보시는 이제 왼쪽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는 이 질량과 속도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운동량이 되겠습니다.
입자의 성질,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특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운동량을 기술하는 식이고 입자에 대한 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식의 오른쪽에는 여기 이제 그 파장이 있죠. 이건 이제 플랑크 상수가 되겠고 여기는 파장이 있으니까 얘는 이제 파동성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입자하고 파동이 한 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식은 입자는 파동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분자나 전자 이런 입자들이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라는 것은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파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냐? 앞에서 빛이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빛의 간섭 무늬가 확인되면 그러면은 빛이 파동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다른 입자들도 간섭 무늬를 가지고 있다면 파동성을 가진다라고 또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자, 양성자, 중성자, 수소, 뭐 헬륨, 뭐 이런 상대적으로 작은 입자들이 회절 무늬를 보인다는 것은 뭐 한 1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꽤 오랫동안 발견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심지어 탄소 60개로 이루어져 있는 축구공 모양으로 생긴 이런 플로린이라고 하는 이 분자들도 서로 간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얘네들을 굉장히 많은 개수를 특정한 방향으로 같은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면은 얘네들이 이중 슬릿을 통과하면서 반대편에 이런 회절 무늬, 간섭 무늬를 만듭니다. 어디에는 C6가 많이 도달해 있고 어디에는 도달해 있지 않고 도달해 있고 마치 빛이 세고 약하고 세고 약하고 그건 이제 결국 광자가 도달해 있고 도달해 있지 않고처럼 C6D가 도달해 있고 도달해 있지 않고 이런 간섭 무늬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등치가 큰 분자도 결국은 파동성이 있다는 것을 처음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실험을 하신 분이 이제 오스트리아의 자일링어라는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자, 1차원 운동을 하는 어떤 입자, 1차원 운동, 좌우로만 움직이는 그런 어떤 입자가 있다고 합시다. 자, x가 0인 지점부터 x가 l인 지점까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에너지가 없고 그런데 x가 0인 지점하고 x가 l인 지점에 이렇게 무한대의 벽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뚫고 지나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입자의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 이제 빨간색 입자는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고 파란색 입자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움직이는 입자입니다. 근데 이걸 파동의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고무줄이 있는데 그 고무줄에 x가 0인 지점하고 x가 l인 지점을 제가 양손으로 꽉 쥐고 있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만들고 그 사이만 이렇게 출렁출렁할 수 있게 만들면서 만들 수 있는 파들이 결국 안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파들이 형성이 되는데 파란색 파도 만들어질 수 있고 빨간색 파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런데 이제 파란색 파는 결국 이제 양쪽 끝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지점은 움직일 수가 없고 가운데에서만 이제 이렇게 그 어떤 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파란색 파는 파장이 깁니다. 빨간색 파는 파장이 짧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제 드브로이직에서 파장과 운동량은 반비례한다고 했잖아요. MV는 람다분의 H라고 했으니까 파장이 이 짧은 파가 더 빨리 움직이는 파.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이 빨간색 파는 더 빨리 움직이는 그런 입자. 파장이 이 긴 파는 더 느리게 움직이는 입자에 해당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가 양자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허용 가능한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항에서 수소 원자가 흡수되거나 거기서 방출되는 스펙트럼은 이제 수소 원자의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제 리드버그식이라는 걸 일반항에서 배우죠. 수소의 전자가 이제 파동성을 띠고 있고 수소 원자 안에 갇히기 때문에 특정한 에너지만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차원 운동을 하면서 길이가 L인 구간 안에 갇힌 입자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파동을 그리면서 허용 가능한 파는 그 반파장의 정수배가 L이어야만 존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X가 0인 부분하고 X가 L인 부분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형성될 수 있는 파는 결국은 이 반파장이 곱하기 n 정수를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일치하는 그 파만 형성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특정한 드브로이 파장만 허용이 가능하고 그 특정한 드브로이 파장만 가능하다는 것은 특정한 운동량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결국은 특정한 에너지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니까 결국은 에너지는 양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는 불연속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 불연속성은 어떤 파동성과 경계 조건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위에 이제 이 허용 가능한 파 두 개를 이제 예시적으로 그려놨는데, 그 빨간색 파는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뭐 이렇게 아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파란색 판은 수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각각의 어떤 그 파동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 파동 함수, 이게 결국 이제 가장 느리게 움직이는 어떤 입자에 대한 파의 파동 함수가 이제 빨간색, 그리고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기술되겠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입자의 어떤 파가 요거고, 거기에 대한 파동 함수는 이제 요게 되겠죠. 자, 파동함수의 제곱은 그 입자의 확률 분포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오감에 누적된 관찰 결과로 이루어진 직관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닐스 보어에 의하면 입자는 관찰이 되기 전에는 입자로 존재하다가 확률 분포로 존재하다, 입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 분포로 존재하다가 관찰되는 순간 그 위치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같은 구조 안에 에서 움직이는 입자를 굉장히 많은 개수를 관찰해서 그 위치의 분포를 따져보면 파동함수의 제곱과 일치하게 되는데, 그런데 입자 하나가 어디에 있을지는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와도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개체는 입자입니다. 그런데 그 입자들의 분포를 결정하는 것은 파동함수고, 그 개체가 관찰되기 전에는 또 어떤 파동함수로 우리가 기술할 수 있는 확률 분포로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화학에서 배우는 오비탈이라는 것은 이제 수소 원자 안에 갇혀 있는 전자들의 파동함수를 엄밀히 말하면 파동함수의 제곱을 이렇게 그 모양으로 그려놓는 것, 눈으로 보는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자는 좀 상황이 간단합니다.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양성자가 하나 있고 전자가 하나 있고, 이제 이 수소 원자 안에 전자들의 어떤 불원석적인 에너지 준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원자가 통째로 X, Y, Z 축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그게 이제 병진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원자 안에 있는 수소 그 전자들의 어떤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자가 통째로 움직이는 병진 운동만 고려하면은 원자는 끝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간단한 편입니다. 분자는 좀 상황이 복잡합니다. 분자는 원자 핵들이 서로 용수철로 연결되어 있는 O2 그러면 O5가 이제 두 개의 원자가 용수철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주변에는 전자 구름이 그 골격을 감싸듯이 퍼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가 분자 안에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일반화학에서 이제 그 몰레큘러 위틀 시오리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분자 통째로 이제 병진 운동을 하는 거죠. XY 지수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분자들이 핵이 용수철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막 그 진동도 하고 결합 길이가 핵 간의 거리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뭐 각도도 바뀌는 이런 진동 운동도 하고, 또 얘들이 또 회전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분자의 병진 운동, 진동 운동, 회전 운동 이런 것들이 다 파동으로 기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운동에 맞는 이런 파동 함수와 그리고 이제 각각의 파동 함수에 대한 에너지, 그리고 이제 불연속적인 에너지가 되겠는데, 양자화되어 있는 에너지가 되겠는데, 이제 그런 에너지들을 이제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비탈은 수소 원자 안의 전자 상황에 맞는 파동 방정식을 풀어서 얻게 된 것이고, 각각의 어떤 분자의 운동에 맞는 파동 방정식을 풀면 우리가 파동 함수하고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수학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서 물리과학을 어렵게 느끼는 부분인데, 너무 수식 매몰되기보다 각각 수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파동함수는 수학으로만 존재할까요? 아니면 눈으로 직접 볼까요? 볼 수도 있을까요? 오비탈이 눈으로도 직접 우리가 볼 수 있는 걸까요? 현대과학에서는 이렇게 그 실험으로도 오비탈의 모양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학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체가 있는 것이다. 어, 좀 복잡한 분자의 오비탈이기 때문에 모양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S오비탈이나 P오비탈보다는 좀 모양이 복잡하긴 한데, 좀 복잡한 분자의 어떤 그 각각의 에너지에 있는 분자 궤도 함수를 우리가 이제 오비탈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이렇게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실험 결과를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런 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걸 자세하게 공부하려면 이제 물리화학을 좀 자세하게 공부하셔야겠죠. 자, 지금까지 좀 장황하게 양자화학에 대한 소개를 드려봤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각각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광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우리가 어떤 물질을 이제 색깔을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빛이 일부가 흡수되고 남은 빛을 우리가 관찰하는 것, 눈으로 관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자연광은 주로 가시광은 이제 빨주, 노초, 파란, 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색깔을 다 합치면 이제 색깔이 보이지가 않죠. 백색광이 되는 건데,
어떤 물질에 그 백색광이 주어졌을 때 빨간색만 이제 흡수한다. 그러면은 이제 빨간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깔이 우리 눈에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이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에너지의 빛을 이용해서 분자와 분자의 색을 보는 것이 분광법이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분광법을 좀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위 왼쪽에는 빛이 전자기파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림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학에서 배우는 빛의 어떤 파동성에 의거를 한 진동수, 주파수, 에너지에 대한 식들이 좀 나타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빛의 어떤 그 분류가 에너지 또는 진동수에 따라서 나타나 있는데, 이제 에너지가 낮은 쪽부터 내지는 이제 진동수가 낮은 쪽부터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극자외선, X선, 감마선 이런 식으로 이제 빛이 에너지별로 분리가 이게 분류가 되게 됩니다. 각기 다른 영역의 에너지는 각기 다른 원자와 분자의 운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자 안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전자의 그 에너지가 있고 전자가 각기 차지하고 있는 이제 오비탈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분자 핵에 어떤 아까 말씀드린 진동 에너지가 있고 회전 에너지가 있고 그다음 병진 운동에 대한 또 에너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진동 에너지나 회전 에너지가 굉장히 양자화가 에너지의 양자화가 두드러지고 여기는 이제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런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의 정보를 우리는 분광학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에너지의 빛을 흡수하느냐를 보고 그 에너지 준위 사이의 관격을 관찰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 빛이 흡수했는지 보면은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고 그 둘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빛의 흡수한 빛의 에너지하고 일치하는 거니까 어떤 에너지 빛이 흡수했는지를 알면은 그 어떤 운동의 변속적인 에너지 준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실험 결과가 굉장히 누적이 많이 되게 되면은 어떤 분자 안에 있는 불연속적인 각기 다른 에너지 준위들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들을 다 이제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자마다 또 각기 다른 에너지의 빛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미지의 분자들이 어떤 파장의 빛을 흡수했는지 어떤 에너지의 빛을 흡수했는지를 알게 되면 이 분자가 구조가 뭐구나 이 분자가 뭐구나 라는 것을 알 수도 있게 됩니다. 또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이제 새로 합성된 분자의 구조를 우리가 이제 이 물질이 어떤 파장의 빛을 내지는 어떤 에너지의 빛을 흡수했는지를 통해서 알 수도 분자의 병진 운동, 분자가 이렇게 통째로 X, Y, Z축으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병진 운동은 사실 에너지 준위가 양자화가 되어 있기는 해요, 거기도. 그런데 그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 간의 차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관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연속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이런 일상생활의 에너지도 양자화가 되어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사실은 모든 입자는 파동성을 띠고 있는데 거시세계에서는 그 에너지 준위 사이의 간격이 너무 작고 파동의 파장이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것 뿐입니다. 자, 마이크로파는 주로 분자의 회전 운동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파 중에서 특정한 에너지를 흡수를 하면 분자가 이제 회전 운동의 전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천천히 돌다가 어떤 특정한 그 에너지 준위 사이에 에너지 차이에 맞는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되면 그러면 더 빨리 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파장의 빛을 흡수를 하면서 회전 전이가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그 분자의 구조를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외선은 분자의 진동 운동을 관찰하는데 사용합니다. 역시 진동이 천천히 일어나다가 특정한 에너지의 빛을 흡수하면 진동이 더 빨리 이제 일어날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 분자 구조를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방선은 전자가 들뜨는 이제 전자의 들뜸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어떤 화합물의 색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화합물의 특정한 파장에 가시광선을 흡수해서 전자가 들뜸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외선도 전자의 들뜸을 일으키는데 극자외선이나 X선 같은 경우에는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자를 방출시킬 수가 있고 또 거기서 방출된 전자를 우리가 특정을 관찰을 하게 되면은 그 전자가 방출된 물질의 어떤 화학적인 조성 등에 대해서 또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가시광뿐이지만 분광학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이크로파부터 엑선까지 다양한 빛을 이용해서 분자의 각기 다른 운동을 들여다보고 그 분자의 운동에 양자화된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알아낸 다음에 그 분자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또
내지는 그 분자가 주위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분광학의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분광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통계연력학 한번 잠깐 들여다보시면서 연력학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상적으로 요런 5개의 에너지 준위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시다. 자, 바닥에 에너지가 0인 어떤 준위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입실론 간격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증가하는 위에 4개가 더 있어가지고 총 5개의 에너지 준위가 있다고 하고 여기에 딱 입자가 5개만 있다고 합시다. 5개 입자가 어딘가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데 총 에너지, 5개 입자의 총 에너지는 4입실론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각각의 에너지 준위의 입자가 5개가 몇 개씩이 분배가 되면은 이렇게 그 총 에너지가 4입실론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경우들을 표로 정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표에 가장 오른쪽에는 이 W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weight of configuration이라고 해서 이런 배열 가능한 경우의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상자가 2개가 있는데 여기에 공이 4개가 있고 이 공 4개를 편의상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지만은 A, B, C, D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이 중에서 2개를 집어넣고 여기에 이 중에서 2개를 집어넣어서 공이 2개씩 양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배열에 어떤 배열 가능한 수가 몇 개 있는가 이게 이 weight of configuration W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뭐 AB가 한쪽에 들어가고 CD가 한쪽에 들어가고 AC가 한쪽에 들어가고 BD가 한쪽에 들어가고 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6개의 배열이 가능하고 이 경우는 지금 이제 W가 6이 되겠죠. 이거는 뭐 이제 그 확률에서 굉장히 쉽게 이제 구할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어떤 식이 있습니다. 위쪽에서 보시면은 각각의 이제 배열 중에서 요 배열 있죠. 가장 밑에는 입자가 2개가 있고 이제 에너지가 0인 경우에 입자가 2개 있고 에너지가 입실론인 경우에 입자가 2개 있고 에너지가 2입실론인데 입자가 하나가 있는 총 에너지는 4입실론인데 이 경우가 이제 이 여러 개의 결국 이 제한 조건, 4입실론이라고 하는 총 에너지를 5개가 나눠 가져야 되는 이 제한 조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배열 중에서 배열 가능한 그 숫자가 W 값이 가장 큰 배열이 바로 이제 요 배열입니다. W 값이 3제곱으로 제일 큰 배열이 요 배열입니다. 자, 볼츠만이 이제 엔트로피를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엔트로피 S라고 많이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S는 엔트로피는 K 곱하기 LW. K는 볼츠만 상수고, W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배열 가능한 수. 결국은 이제 이 배열 가능한 수가 크면 클수록 엔트로피는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 상황 중에 얘가 엔트로피가 가장 큰 상황이다. 가장 큰 배열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출발을 해도 걔 안에 어떤 입자들이 요 배열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바닥에 2개가 있고 그 위에 2개가 있고 그 위에 1개가 있고 그 위에는 비어있는 처음에 어떤 배열을 출발하더라도 요 배열에 다다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배열이 변하지 않고 연력학적인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왜냐하면 엔트로피가 제일 큰 상태에 도달했으니까. 요게 이제 이 기본적인 통계연력학의 어떤 아주 바닥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W 값이 가장 큰 배열이 연력학적인 평형 상태 도달해 있는 배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앞에 표에서는 입자가 5개밖에 없고 에너지 준위도 뭐 5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 굉장히 그 배열 가능한 경우의 수가 배열 가능한 어떤 그 경우들이 많지가 않고 표 하나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거기에서 엔트로피가 최대인 경우를 찾는 방법을 소개를 드렸고 그러면 이제 그 엔트로피가 가장 큰 그 배열이 가장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연력학적인 평형 상태의 배열이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만약에 분자가 5개만 있고 그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니라 분자가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있고 그 다음에 또 에너지 주기도 훨씬 더 복잡하고 실제 분자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면 저런 표를 만들어 가지고 최대 경우의 수의 배열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열역학적인 평형에서의 배열을 우리가 이제 앞에 같은 방법을 써가지고 찾을 수는 없습니다. 수학적인 기법을 조금 도입을 하면 볼트만 분배라는 것이 만족이 되는 배열이면 그 어떤 주어진 온도에서 볼트만 분배라는 것이 만족되는 배열이면은
결국은 그것이 연력학적인 평형 엔트로피가 가장 큰 배열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통계연력학에서 수학적으로 이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볼츠만 분배라는 것은 이런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exponential 마이너스 k 기분의 입실론.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에너지 준위가 있고 이 두 개의 에너지 준위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입실론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입자의 수와 여기에 있는 입자의 수의 비율이 이거를 만족하고 그것이 모든 에너지 준위들 사이에 다 만족이 되면은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엔트로피가 가장 큰 연력학적인 평형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볼츠만 분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가장 바닥 상태와 또 첫 번째 위에 있는 상태의 볼츠만 분배가 이거고 이거하고 이거 사이의 볼츠만 분배는 또 이거고 요거하고 요거 사이의 볼츠만 분배는 이거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다 만족이 되면은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제 엔트로피가 가장 큰 특정한 온도에서 엔트로피가 가장 큰 대력학적인 어떤 평형 상태의 배열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를 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양자화학에서 우리는 에너지가 양자화가 되어 있다고 배웠고 분자 안에는 전자의 에너지, 그 다음에 핵의 그 병진 운동, 진돈 운동, 회전 운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에너지가 다 양자화가 되어 있다고 배웠고 이런 각각의 양자화되어 있는 에너지 준위는 분자마다 다르고 그것을 우리는 분광법을 이용을 해서 얻을 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병진 운동은 이 분광법을 통해서 그 양자화되어 있는 에너지 주위 사이의 어떤 에너지 간격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워낙 그 갭이 작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병진운동 같은 경우에는 분광법을 이용하지 않고도 수학적으로 그 병진운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병진운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에너지가 두드러지게 양자화가 되어 있고 그것을 분광법을 통해서 각 분자마다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떤 온도가 주어지면 각 온도마다 그 각각의 주어진 양자화되어 있는 각 운동의 에너지 준위의 분자들이 상대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이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에너지가 0이고, 입실론이고, 여기가 에너지가 2 입실론이고, 여기가 3 입실론이면은, 여기에 개체가 두 개 차 있고, 여기 한 개 차 있고, 한 개 차 있으면 총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2 곱하기 0, 그죠? 더하기 1 곱하기 입실론, 더하기 1 곱하기 2 입실론. 그죠? 그럼 결국 답은 이게 이제 3 입실론이 되잖아요. 그럼 이 3 입실론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이 상태에서의 총 내부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각 에너지 준위의 에너지 곱하기 그 에너지 준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자 수를 우리가 물리학 분배를 통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분자 수 내지는 이제 분자의 상대적인 비율, 개수의 비율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모든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다 더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연력학 1법칙의 내부 에너지, 일반학에서 배우는 내부 에너지,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UT-U0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분자의 에너지를 각 분자의 에너지를 다 더해서 내부 에너지를 구하는 건데 U0는 0켈빈에서 내부 에너지입니다. 이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개 0켈빈에서의 내부 에너지 대비 특정 온도에서의 내부 에너지를 우리가 양자역학 공광학에서 얻은 정보와 몰수한 분배를 통해서 특정한 온도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결국은 이제 이 미시적인 세계와 거시적인 세계가 연결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내부 에너지를 구하게 될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시적인 연력학에서 이야기하는 엔트로피, 깁스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통계 연력학이 이제 그 양자역학과 어떤 연력학을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깁스 에너지는 개와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의 합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함수입니다. 우리가 연력학 이 법칙에서는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 변화가 자발적이라고 배웁니다. 우주의 엔트로피 증가는 개의 이제 엔트로피와 변화와 주위의 엔트로피의 변화 합이 결국 우주의 엔트로피의 이제 변화인데 이것이 증가할 때 그때 어떤 변화가 내지는 반응이 자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그 깁스 프리 에너지, 깁스 자유 에너지 내지는 헬름홀츠 자유 에너지는 이런 우주 전체 엔트로피의 변화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연력학, 거시적인 연력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함수들이고 이제 일반화학 2에서 사실은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반응 속도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에서 이 자발적인 반응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반응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도가 또 너무 느리면은 실제로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다이아몬드가 흑연이 되는 이제 그 반응, 굉장히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연필심이 돼버리는 이 반응은 사실은 연력학적으로는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워낙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이 구입하신 다이아몬드가 연필심이 되는 것을 관찰하실 수는 없어요. 반응 속도로는 이렇게 반응 속도를 좌우하는 인자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수소 분자 안에 있는 수소 원자 사이의 결합, 산소 원자 사이의 결합이 깨지고 또 이제 새로운 분자인 물의 결합이 형성돼야 되는데 원래 분자의 원자 간 결합을 깨는데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화학 반응을 일으켜주기 위해서는 그 활성화된 그 분자들이 새로운 그 어떤 생성물 분자가 되기 위해서 또 원자들 사이에 좋은 배양이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우리가 반응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 느리게 진행될지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걸 좀 먼저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앞 페이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앞 페이지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만 그냥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반응이 이건데 H2하고 O2하고 반응해가지고 이제 물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연력학적으로는 자발적인데 이 안에 높은 이제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한데 요거가 연력학의 어떤 그 범위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얘가 이제 반응 속도론의 범위, 얼마나 반응이 빨리 일어날지 느리게 일어날지의 범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이 분자들이 분자들 안에 있는 원자 사이의 결합이 다 깨져서 이제 이런 상태가 돼야 되고 요게 이제 어떤 활성화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전이 상태라고도 하는데 이런 상태가 되게 되고 이제 요 사이의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입실론이라고 했을 때 아까 통계 연력학에서 배운 불수한 분배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의 어떤 개체의 비율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분의 입실론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반 화학에서 반응 속도 상수 RNU 수식을 배우는데 이 RNU 수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 속도 상수가 기술한다, 정의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A는 예를 들어서 충돌 이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체 분자들끼리 이제 충돌을 해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 얼마나 반응물이 자주 충돌하느냐. 결국 이제 A는 얼마나 반응을 분자들이 많이 시도하느냐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여기와 여기에 어떤 개체들의 비율, 통계력학에서 이야기하는 비율이 되겠는데 결국은 이제 이 충돌 이론에 의하면은 얼마나 이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가기에 충분한 만큼 세게 충돌을 하느냐가 이제 요 항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충돌 이론에서는 반응 속도 상수는 충돌 빈도와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갈 만큼 충분히 세게 충돌한 비율의 곱으로 기술됩니다. 이 아르니스식을 뭐 충돌 이론 이외에도 다른 이론에서 양자화학, 공공학을 기반으로 한 통계연력학의 언어로 조금 더 세밀하게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이 물리화학 안에 있는 분야들이 서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 연구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 연구 분야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독일의 프리츠하버 연구소라는 곳에서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이제 하나의 뭐 브랜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박사 연구를 수행했고 거기서 이제 제가 일할 때 박사 과정으로 일할 때 소장님께서 2007년도에 노벨화학상 청하셨습니다. 미국의 텍사스 A&M 대학교, 뭐 독일의 콘스탄츠 대학교 등을 거쳐서 2006년에 이제 국내에 돌아왔다가 2007년부터 승관대학교 화학과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체 표면에 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고체 기체 그 상호작용, 또 고체 액체 기체 계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들이 빡빡하게 이렇게 쌓여서 원자들이 빡빡하게 쌓여가지고 이제 고체를 이룬다고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원자들은 다른 원자들한테 이렇게 다 쌓여 있는데 제일 바깥에 있는 원자는 그 위로는 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른 분자들하고 결합을 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체 표면 위에 다른 분자가 접근을 하면 그 분자들을 활성화시키기가 쉽기 때문에 기체 상태에서는 서로 이렇게 그냥 충돌만 해가지고 일어나기 힘든 반응이 고체 표면 위에서 고체 표면의 원자들이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주면서 일어나기가 쉽게 해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H2가 표면에서 이렇게
각각의 H가 이 표면 원자들과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끊어지는 뭐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고체 표면이 이런 작용을 통해서 어떤 화학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주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반응을 빠르게 진행시켜주게 할 수 있는. 저는 고체 표면의 전자 구조, 기하학적인 구조를 다양한 분광학, 현미경 방법으로 연구하고 그 표면의 구조와 표면 화학 반응 속도의 상관관계를 찾는 연구를 합니다. 이제 이런 어떤 고체 표면 연구의 응용 분야가 제가 직접 연구하고 있는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응용 분야는 대기오염 물질의 분해라든지 또 이산화탄소 대자원화 연구가 되겠습니다. 보면 물리화학이라는 분야가 아주 화학에서 제일 화려한 분야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 반딧불처럼 화학을 빛나게 해주는 분야다, 학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